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민생과 경제가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얼마 만에 오신 건가요? 제가 올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치르고 나서 한 2차례 오긴 했었는데 가을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만남이 네. 지난해 말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네, 이 맞습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좀처럼 짬이 나지 않았었죠.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너 차례 제가 아마 그 스케줄에 문제가 생겨서 못 내려왔던 것 같네요. 몸은 멀리 전주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네. 고향 전주 생각은 항상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특히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저도 전주 사람입니다. 저도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좀 고향에 대한 생각들도 좀 깊어지고 또 아직 아버지께서 전주에 계시기 때문에 네, 종종 이제 연락드리고 하면 전주 소식도 자주 듣고 합니다. 네, 전주 떠오르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나요? 뭐 음식도 그럴 거고, 네. 친구들, 뭐 친인척분들도 이제 다 전주에 머물고 있는데 네네. 고등학교까지는 다 여기서 나온 네네, 거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네, 제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 오늘 저녁에도 친구들을 좀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안경원을 하셨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는데 동서관통로라는 곳, 그러니까 풍년제과 맞은편 쪽에서 네. 안경원을 하셨었는데 그 안경원을 학교 끝나고 나서 늘 찾아가면 지하가 있었거든요. 그 지하에서 아버지한테 졸라서 이 짜장면 얻어먹고 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그렇게 자주 나요. 그러니까 고향 하면 항상 어머니 품 같기도 하고 포근하잖아요. 네네. 네. 한 번 고향은 누구에게나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 전주만 하면은 네. 뭔가 설레고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네. 지금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떤 분들은 네. 우울하다는 분도 있어요. 실제 뉴스 그런 보기가 분들 많습니다. 겁난다. 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같은 마음이시죠? 저희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 말립니다. 우선 이제 이 탄핵 정국을 만든 주체들, 그들이 주장하는 바들이 이 메시지에 섞여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희는 이걸 또 바로 잡으면서 또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이 과정 중에 대통령 일가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으로 또 발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는 날이 최고위를 하는 날이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도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환율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제 소상공인들의 폐업 문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국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은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죠. 지금 민심도 어떻게 보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반으로 쪼개어져서 이게 너무 강대강이고 일촉즉발처럼 네. 보여지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그런 공포감마저 느껴져요. 광주에서 네. 현장 보면 네, 금남로에서 네. 저희가 그 금남로 현장을 보면서도 느낀 게 기존의 보수란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느 날부터 보수가 가치를 지키기보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용도 이것을 보수라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정하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방식이 아주 극우로 치닫고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떠올려 보면은 저희가 그 군부 시절을 제외하고 문민정부로 들어선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극우로 보수가 전환되고 네. 그 극우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네. 전국을 끌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안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본인이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노렸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고 명태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을 옥죄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극복하려는 수단으로 친위 구테타를 이용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지금 현재 헌재에서 판단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이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되면 1차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인용이 되면 1차적으로 한 번쯤은 그런 강대간 국면이 좀 해소는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빠르게는 한 5월 초반 정도의 대선을 생각하고 네. 있는데 그때까지 좀 혼란스럽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가는 하나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그랬어도 네, 법원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이런 그렇죠. 일은 없었잖아요. 그럼요. 너무 과격해지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저희가 진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20, 30대들이 가담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물리적으로 벌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울 일이죠. 삼권 분립이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저희가 지켜왔던 가치인데 이 가치가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 탄핵 정국에서 하나 큰 상처로 좀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바로잡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탄핵 인용이 빨리 되고 빠른 대선을 통해서 전국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분장실에서도 메이크업 하면서도 네.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재선이고 하니까 네. 또 뭐 국힘의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든 친한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석에서는 형 동생도 하고 그렇죠. 꽤 선배님하고 많죠. 그런 분들하고 사석에서는 이런 공론화가 안 되는지 네. 예전에는 뭐 목욕탕 만나서도 서로 뭐 이런 건 음. 나는 이런 뜻인데 당론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풀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요즘은 그러지도 않는다면서요. 요즘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치가 결국에는 서로의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데 테이블 위에서의 협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1차에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은 대개 이 테이블을 떠난 뒤에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목욕탕에 가면은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탕 안에서. 뭐 소위 뭐 가릴 것도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양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놓겠습니다.라고 협상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초반에 이제 그 계엄을 저희가 해제해 놓고 나서 한동안은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켜졌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탄핵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일부에서 아주 극악스럽게 변한 몇 분들 위주로 해서 내부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머지 의원들도 말을 굉장히 아끼는 분위기이고 실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보면은 저희 얼굴을 좀 피하고 자리를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뭐 그럼요. 인원, 요원 하듯이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우리 네. 지역도 출신이라는 조배수 의원도 익산 쪽에서 원성이 자자한데 아. 자기 정치라고는 하지만 네.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윤상현, 나경원 의원은 좀 경우가 다르겠죠. 이게 뭐 유시민 작가께서 이야기했던 난가, 이번엔 난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선 의원이고 본인이 무소속에서 당선될 정도의 저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기회다라고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도 네. 난가 또는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다 당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뭐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뿌리가 저희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 국민의힘에 가 있는데 네. 거기는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네. 그러게요. 자, 이제 개인적인 것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파란만장이라는 수식어가 좀 붙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나운서로서의 삶도 네. 있었고 또 뭐 애널리스트, 네. 청와대 행정관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개인 사업도 하시고, 뭐 개인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 뭐 대표로 있었던 어떤 네, 네. 스타트업에 어떤 옷이 지금 뭐 이제 국회의원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네. 하고 있는데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첫 직업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통신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MBC에 입사를 했다가 청와대에 갔다가 국회의원이 된 건데 네. 제가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MBC 생활이 사실 초반 생활만 생각하면 아나운서 시절에 가장 행복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15년 정도 했나요? MBC 생활은 전체 15년이긴 한데 네. 아나운서 생활은 제가 한 4년 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길지는 않았네요. 네, 네. 이명박 정권 때 노동조합 집행부로 가서 아. 2008년부터는 이제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어, 그 시기가 또 아픔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직업을 잃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한 9년 정도 겪고 난 다음에 2017년 박근혜 탄핵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MBC 정상화 단계에서 한 10년 떠나 있으니까 뭐 아나운서를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일을 10년 떠나 있었는데 다시 가기도 어렵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 길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일도 좀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함께 좀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왔고 그게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람으로 따진다면 사실 정치의 영역이 가장 보람이 있긴 하죠. 제가 어려웠을 때 정치권이 만일 잘해줬더라면 그 당시 미디어법 파업을 거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지 않았을 테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정치인으로 변모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또 한편에선 잘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네. 보람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제일 존경하는 롤 모델 정치인 혹시 이재명 대표입니까? 저는 이제 존경과 네. 또 좋아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존경할 만한 분들은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굉장히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꿔놓은 정치 지형으로 인해서 저같이 이제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만들어진 거라 개인적으로 정치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굉장히 존경하는 편이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 실용주의 정치 여기에 좀 매료가 돼서 이재명 대표를 따르고 지금도 함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지켜보시면 어떤 분이라는 인상이 강하지요. 대부분 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참 강인한 분이다. 저희 네, 방송도 네. 한 3번 출연하셨으니까. 네, 그랬죠. 네. 일반인이 그렇게 검찰 조사 받으면 온전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럼요.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떤 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 128일 동안 근접해서 수행을 했거든요. 수행은 일정을 집행을 하는 일과 또 경호를 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경호 인력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상황이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공격하고 그 당시 너무 힘들었는지 옆에서 말을 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들고 막 전화를 하시더니 굉장히 익살맞게 그 통화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모님인 거예요. 네.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굳건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볼 때 언론과
상대 당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실제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회의를 할 때 되게 이재명 대표가 회의를 하면은 지시를 내리는 형태로 회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경청해주는. 네. 주로 의견을 많이 내게 하고 그 의견들을 종합하고 리더로서 결정을 하는 걸 잘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당대표 2번 할 때 같이 선거를 또 해봤지만 이재명의 첫 모습과 3년 뒤에 이재명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고 훨씬 더 리더다워졌고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지 않나. 그런데 그 모습이 일부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따스한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늘 정말 많아요. 이게 그냥 방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상 수첩에 메모하고 걱정하고 저희를 보면은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중도 서민들의 삶이 좀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아예 입에 달고 사십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제가 중도 실용 정치를 하는 측면에서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압축적으로 드렸는데 제가 3년간 지켜본 결과 이분과 함께 정치 여정을 같이 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삶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강인한 모습 뒤에는 위트와 또 온화한 면이 숨어져 있다. 네, 예.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을 보면 왠지 금수저 출신일 것 같고 꽃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데 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노숙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힘겨운 시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시기가 네. 다들 좀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3년에 군에 입대를 했고 95년에 제대를 했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97년에는 IMF를 맞았는데 이제 제 또래 이제 50대 초중반의 나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자란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안경원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뭐 누군가 하나 사업을 하면은 연대보증을 서고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집이 한꺼번에 같이 망하고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뭐 흙수저는 아니고 저는 이제 흙에 묻은 금수저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뭐 잠깐 겪게 된 일이라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방송에서 우연히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카메라가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던 쇼바이벌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중도 신인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고 신인 가수들이라 뜨지 못하는 가수들을 저희가 다시 띄우기 위해서 이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LPG라는 가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그걸 조언 주는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실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은연중에 이제 본인 얘기가 나온 카메라가 거네요. 네, 이제 숨겨진 카메라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도 뭐 짧게 겪어봤지만 군 제대하고 갈 곳이 없어서 신문배급소에서도 먹고 자고 살고 그 전에는 잠깐 노숙 생활도 했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방송에 나가버린 거죠. 근데 실은 부모님께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좀 그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으로는 잘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부분도 공감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분명. 그거는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신문배급소에서 살 때는 그곳이 방배동이었었는데 신문배급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숙소를 제공하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그랬던 곳인데 뭐 한 방에 한 서너 명씩 또 큰 방에는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여서 잤거든요. 뭐 가출한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이 망한 가장,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인 입으로는 뭐 국정원 출신이라는 분도 계시고 막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 계세요. 그 가운데 서로 경계를 하면서도 그들 삶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동문들께서는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은 사실 지역구를 우리 지역에서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네. 기대 섞인 말씀을 많이 할 정도인데 네. 제가 그래서 봤더니 공약 이행률도 상당히 뭐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꼭 약속한 건 지키려고 네.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성격도 그런 것 같은데 우선 남들하고 약속을 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언제 같이 해요라고 하면 답을 잘 못합니다. 성격상.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공약을 만들 때도 좀 신중하게 공약을 만드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내가 이거는 그냥 해줄게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공약으로 잘 내걸질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그분께 배운 건데 왜 이렇게 공약 이행률이 높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웃으시면서 지킬 수 있는 것만 공약에 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 철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자. 네, 개 중에는 이제 아니 누구는 이것도 해준다는데 당신은 현역인데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래저래 해서 사실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 공약으로 제가 걸게 되면 약속이라 이거를 제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걸로 공격도 많이 당했지만 한 4년 정도 지역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네.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래도 한준호는 말을 하면 지킨다. 약속은 꼭 지킨다. 이런 신뢰관계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신뢰를 얻는 게 가장 큰 거죠. 네.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세요? 정치는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정치... 한준호 최고위원 하면은 그래도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네. 방금 이제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큰 건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때문에 자기 관리나 또는 말을 할 때 늘 조심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나운서가 처음 됐을 때 제가 좀 늦게 됐어요. 나이도 30 다 돼서 아나운서가 됐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도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아나운서가 될 거냐. 상투적이면서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내 앞에 붙는 수식어는 내가 만들 수는 없다. 늘 뒤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하나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좀 제가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쪽팔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즉 부끄럽지 않은 아나운서가 되겠다. 후배들에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 공보물에 글을 직접 써서 넣었습니다. 정치를 언제 그만두고 나올지 모르겠으나 정치를 그만두고 제가 회관을 걸어 나올 땐 적어도 박수 받진 못해도 내 가족들에게만큼은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네. 부끄럽지 않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12월 3일 너무나도 긴박했던 그 순간에 네. 국회 안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당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탄핵의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탄핵이 돼도 한 차례 큰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각이 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가 이제 당내에서 사법정의 검찰 독재를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줄여서 이제 검독위 이렇게 부르는데 현재 검독위 위원장으로 당내 대부분의 이제 검찰 그리고 이제 사법부 우리 변호사 출신, 율사 출신들의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건대 이 문제는 대통령의 통치권이 과연 합법적으로 사용이 됐느냐 아니면 우리의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여부만 보면 되는데 이미 국민 여러분들이 다 화면으로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해 가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8차 변론, 9차 변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변론 과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위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다 섰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반박을 할 것인가 네. 이거를 어떻게 다음 대선에 이용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즉 보면은 우리는 내란 때 국회에 그 군 출신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들여보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를 우리가 봉쇄하고 침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한 3월 초순경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박근혜 때를 생각하면은 마지막 변론 기일부터 대략 한 10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대략 한 네. 3월 초쯤 될 것 같고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지난 2017년도에 있었던 시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네. 5월 8일에서 그 즈음에서 저희가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오늘 대화 중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네. 그 사법부의 침탈이라든지 헌재를 부정하는 지금 행위들이 헌재 결정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일들이 좀 안 벌어져야 될 텐데 네. 걱정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고향 분들에게 네. 정면 카메라 보시고 모처럼 또 고향 전주 찾았으니까 인사 말씀 듣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주 방송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북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기도 했고 또 전북에서 배출한 민주당의 최초의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늘 가슴 깊은 곳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고 또 제 고향이 또한 이 전주 전라북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얻은 상처도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처보다 저는 이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일하면서 우리 국민과 우리 그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들로 어떤 도움을 드릴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늘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상적인 나라 그리고 따뜻한 국민들의 인심이 다시 묻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 번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라고 그럼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전북 또 전주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는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 민생과 경제도 봄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